새벽 시간이었고요. 5시쯤이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보며 길을 걷고 있는 한 여성. 뒤쪽에 한 남자가 이 여성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취했나? 예, 덩치가 상당히 크죠. 네. 그리고 약간 비틀비틀하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마셨나? 덩치가 큰 남성은 비틀대며 여성을 쫓아가기 시작하고 이 남자는 계속 따라오는데 잠깐 여성이 멈추자 본인이 숨습니다. 어? 또 네. 숨어. 자, 이런 걸 보면 따라가네. 예, 따라가는 거죠. 일부러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이 오피스텔로 들어오자 서둘러 따라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야. CCTV를 확인을 하죠. 술안 예, 찍네. 그리고 그는 주변을 살피며 여성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쫓아오더니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뉴스에서 영상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진짜. 예. 예, 정말 많은 분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장면인데요. 기절한데 또 촬영. 예, 쓰러진 여성을 계속해서 발길질을 합니다. 여성이 저항을 해보지만 덩치가 큰 남성에겐 역부족이었죠. 고의적으로 얼굴 쪽을 많이 가격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휴대전화를 뺐고, 와 열받네 이거. 그리고 또 발길질. 아 진짜 저 새끼 정말. 계속해서 머리를 향해서 발길질을 많이 합니다. 저거는 고의가 있지 않아요? 예, 심지어 기절한 여성을 들고 사각지대로 향하는 남성. 바로 여성의 소지품을 다 챙겨서 흔적을 없앴고요. 그리고 CCTV가 안 잡히는 쪽으로 자리를 이동하고 약 8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을 유유히 나가서 사라집니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뉴스로도 많이 접했던 영상이긴 한데 근데 얼굴 위주로 많이 때린 저 여성분 괜찮나요? 다행히도요. 이 CCTV 사각지대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던 이 여성을 입주민이 발견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병원으로 바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뇌 손상으로 인해서 우측 발목에 완전 마비의 영구 장애가 생겼습니다. 이 심각한 폭행 후유증으로 인해서 해리성 기억 상실이 발생을 해서 사건 당시의 순간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너무 충격적인 것은 내가 기억을 하고 담고 있지 않기 위해서 저항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억을 스스로 밀어내기 때문에 기억을 상실하는 것이 스스로 일어나는 현상이죠. 얼굴 쪽으로 많이 가격을 하는 거는 네. 뭔가 복수의 심리나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한 뭔가 그런 것들 때문에 때린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 고함을 치거나 도움 요청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굴을 공격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범죄자들이 생각보다 의도적입니다. 얼굴을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었다고 알고 있는데 같은 건물에 살았던 입주민도 아니라고 알고 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돌려차기 남은요, 저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원래는 아까 보셨던 그 현관이 잠겨 있었는데 전날 따라 고장이 나서 이게 그냥 열린 상태로 계속 있다 보니까 외부인이 그냥 바로 따라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어떡해. 아니 왜 하필 왜 그랬어요? 왜 저렇게 Why? 때린 거야? 뭐 자기를 무시했다고 뭐 웃었다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 당시 뉴스. 본인 주장은 그랬죠. 네. 이 돌려차기남 검거된 뒤에 이제 경찰이 질문을 하니까 걸어가다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이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째려보면서 시비를 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따라간 뒤에 폭행을 했던 것 같다라고 같다는 뭐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습니다. 왜 같다라고 했느냐? 본인이 술을 많이 마셔서 만취 상태라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왜 거기에 가서 무슨 짓을 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텐데, 그러니까 이제 CCTV가 없는 사각지대다 보니까 그 모습이 찍혀 있진 않아요. 네. 그런데 마침 그때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이긴 하지만 다행스럽게 입주민 두 분이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인기척이 나니까 그대로 빠져나가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네. 자연스럽게 그냥 빠져나가잖아요. 이거 네. 입주민 두 분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혈흔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거 뭐지? 발견한 최초 목격자가 본 피해자의 모습은 상의가 반쯤 올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청바지가 골반까지 내려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절대로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술에 너무 취해서 만취 상태라서 도대체 그 장소가 어딘지 내가 어디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난다. 범행 저지른 장소조차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진짜 의식이 없었다면 그렇게 챙기지도 못했고. 맞아. 말이 안 돼. 말이 하나도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이제 CCTV에 잡힌 화면은 그냥 폭행이지만 네. 예, 아까 이 남자의 목적이 사각지대에서는 명확히 드러났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그 남자분은 어떻게 잡힌 거예요? 예, 경찰의 탐문 수사 끝에 사건 발생 사흘 뒤에 한 모텔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남성이 전직 경호업체 출신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 사람을 되게 가볍게 들더라고요. 맞아. 그렇습니다. 이 남성은 모텔에서 경찰에 체포되기 전에 여자친구 집에서 잠시 머물렀는데요.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휴대전화 전원을 끈 뒤에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범행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행동이죠. 와. 특히 이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실시간 S 강수,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지금 그 오피스텔의 강수를 검색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건, 이런 단어들을 검색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와. 목적이 뚜렷하네. 너무 여자친구 있었다고요? 조사 중 돌려차기남에 대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바로 강력범죄 포함 전과 18범이었다는 겁니다. 미성년자일 때는 소년부에 6차례나 송치됐던 전적이 있었고 2014년 부산에서 강도상해 등 재범으로 징역 6년, 2020년 대구에서 공동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형을 살다가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이번 폭행 사건을 또 저지른 겁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범죄가 많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경호원을 할 수 있었던 거지? 경호업체가 좀 문제가 있는 업체죠. 그건 뭐 검증하지 않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미필적 고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여기서 미필적 고의는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느냐, 미필적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폭행에 대한 고의는 명백하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정도로 머리를 집중적으로, 얼굴을 집중적으로 가격을 한다면 더구나 쓰러진 이후에도 이건 거의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있지 않았겠느냐, 가능성을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또한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다라는 태도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어떤 범죄를 적용했느냐 하면 살인죄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게 된 겁니다. 1심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신의 폭행 행위가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계속한 점, 오피스텔 내부에 있는 CCTV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는 등 여러 측면에서 심신미약 상태로는 보기 힘든 점,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재판부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요. 이 돌려차기남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이게 이때 여자분이 의식 되게 늦게 차리지 않았나요? 그래서 거의 살인될 뻔했잖아요. 근데 12년밖에 그러니까 12년밖에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외국에서 이런 일이 터지면은 보통 25년 가야 되거든요. 요새 제가 많이 알기로는. 하잖아요, 미국은. 근데 좀 안타까운 건요. 이 1심에서 12년형이 나온 이유는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CCTV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범죄 사실을 목격한 사람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속옷에서는 이 범죄자 돌려차기남의 DNA가 검출되지가 않았습니다. 왜지? 그래서 1심에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됐지만 목적으로 한 살인 미수죄는 적용을 못했던 겁니다. 근데 골반까지 내려가 있고 상의가 위에. 근데 어떻게 지문이 안 나왔지? 그래서 1심에서는 폭행 여부가 입증이 안 돼서 네. 12년이 선고가 됐는데 2심 재판에서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1심 검사 때 피해 여성의 옷에서 나오지 않았던 가해자의 DNA가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 안쪽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바지 안쪽에서 검출됐다는 건 당연히 누군가 바지를 벗겼다가 다시 입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인정이 된 건데요.
이 1심에서 DNA가 안 나왔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요 부위, 그러니까 성폭행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 중요 부위만 우선 채취를 해서 DNA를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 결과가 나오질 않았었는데 채취를 해서 DNA를 검사를 하다 보니까 2심에서는 의복 전체에 대한 DNA 검사를 실시를 해서 정말 미량의 그 DNA를 찾아내게 된 거죠. 세게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됐죠? 네, 재판부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아, 무기징역 아니야. 그런데 돌려차기 남 너무 형이 무겁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상고를 했고요. 아,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추가로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지만 현실적으로 피해 여성이 배상받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돌려차기남은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피해 여성에게 한 번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를 향한 반성문은 열심히 작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궁금한 게 왜 저렇게 잘못한 사람들은 피해자한테 사과를 안 하고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아니고요. 양형의 형량을 낮추려는 의도일 뿐이지 죄책감을 느껴서 이 반성문을 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피해 여성이 굉장히 지금 힘들겠어요. 아주 힘듭니다. 이 상당히 이제 표수장도 만났었고 저도 뭐 대화를 나누곤 했었는데 이 여성 여전히 공포스러운 하루하루를 당연히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가해 남성이 형을 다 살고 나면 출소한 뒤에 여성을 찾아가서 보복하겠다고 계속 그 안에서 네.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죠. 교도소에서요? 네, 교도소 안에서. 그래서 같은 방 재소자한테 나가면 뭐 더 살해하겠다. 아니 쥐가 그래놓고 왜? 아예 죽어버렸으면 내가 징역을 더 싸게 받았을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도 하고요. 또 딱 6대 때렸는데 1심에서 징역 12년이 나왔으니 한 대당 2년씩이다. 이런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생각들인지 말인지 모르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처벌 못 하나요? 협박 아니에요? 이거 뭐 협박성 멘트니까. 그래서 이 이모 씨인데요. 이 수감 중 보복 발언으로 인해서 그 교도소 구치소죠 내에서 금치 30일 징벌 조치를 받았습니다. 백미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내려질 수가 있고 그리고 교정시설에서 우선 형사처벌 추가를 하기 전에 바로 징벌 조치를 내린 겁니다. 너무 보복할까 봐 너무 무서워요. 제가 다 무서운데. 근데 여기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피해자분의 용기에 대해서 정말 저는 너무 감사했고 위축되지 않으셨어요. 피해자로서의 어떤 상징 같은 역할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좀 응원이 필요하고 네. 그런데 이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악플을 다는 나쁜 놈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나서냐?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라는 식의 악플을 다는 정말 나쁜 놈들이 많거든요. 돌려차기 편을 들어준다고요? 예. 이 피해자 욕을 하고 다닙니다. 공격하고.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이 피해자에게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그분이 이제 자기는 나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다라는 결연한 이런 의지도 보여주시고 계셔서 맞아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실 그만큼 공포와 두려움이 더 크지 않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만 혼자 겪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같이 겪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해에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태권도장 아동 살인 사건을 전해드립니다. 도대체 태권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4년 7월 10일 저녁 7시 한 태권도장. 그리고 지금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관장인데요. 네. 이 관장이 어린 아이의 머리를 계속 저래? 장난스럽게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계속해서 매트에 매달리게 하는 태권도 관장. 결정적으로 이 돌돌 말아놓은 매트 그 공간에 아이를 집어넣습니다. 심지어 다리를 붙잡고 매트 안에 집어넣기까지 하는데 상태로 관장이 자리를 뜹니다. 막혀. 아니, 네. 그리고 2분 정도가 지났는데 아이가 이제 발버둥을 칩니다. 어떡해. 사범 한 사람이 지켜보다가 하지만 그도 구해주진 않고 매트에 다리를 반만 걸쳐놓은 후 방치해버리죠. 얘가 안 움직이고 이 사범도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어떻게 저러고 냅둬 미친놈이. 27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피 쏠렸거든요, 또 충격. 네. 진짜 또라이. 이때 아이들이
매트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아이들도 심상치 않음을 느낀 거죠. 걱정되니까. 그리고 매트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사범을 호출하는데요. 예, 또 다른 사범, 애들이 있었는데. 다른 사범이 또 다른 사범이 찾아와서 매트 안을 들여다봅니다. 이미 아이의 다리는 매트 안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진짜 미친 아니야 진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아니 숨 막히지 않나? 뭔가 상황이 심각함을 느끼게 되고 다급하게 아이를 꺼냅니다. 이미 아이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 지금 저 같이 지켜본 아이들의 표정이 놀라는 표정이에요. 그제서야 다급하게 상태를 확인해보는 관장. 어떡해. 아, 내 목이라도 좀 받치고 뛰지. 아, 진짜. 급하게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다시 봐도 열받아. 아, 나 이거 처음 보는 너무 화가 난다. 태권도장 관장의 3살의 남자아이가 사망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도아였고요. 도아는 (104cm의) 키에 몸무게가 14kg이었습니다. 또래보다 체구가 작았고 그만큼 약했던 아이였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태권도장은 늦은 시간까지 돌봄 서비스를 운영을 해서 맞벌이 부모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도장이라고 합니다. 도아의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아이를 돌볼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금 사건이 벌어진 태권도장에 도아를 맡겨왔었습니다. 한 번 있었던 게 절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이날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도아가 사망하고 난 뒤에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로는요.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도아는 총 94번의 상습 학대를 당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이 도아를 학대했던 관장의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사건 발생 10일 전의 모습입니다. 사범과 도아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이때 관장이 안으로 들어와서 도아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아니 태도가 왜 이래? 이 도아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도아가 관장을 쳐다보는 모습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무서워. 관장은 장난처럼 아니 양아치 같아. 도아를 건드리지만 도아는 당연하게 겁에 질려 관장을 쳐다보죠. 관장과 도아의 모습이 너무 대비가 됩니다. 사건 발생 8일 전입니다. 이날도 역시 도아의 볼을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관장을 볼 때마다 겁에 질려 굳어버리는 도아. 너무 불쌍해. 어리니까 의사 표현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분노할 부분이 있는데요. 관장은 도아를 폭행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꼭 덧붙였다고 합니다. 장난이야. 관장님이 장난한 거야. 에이, 미친놈. 만 3살의 도아는요, 이런 관장님의 말을 그대로 듣고 이해를 하고 지내왔던 거죠. 그거 꺼내줘야 되는 거 그 아닙니까? 사람들도 미필적 그러니까 고의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자, 이제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그 절대 권력에 대해서 사범들도 거역하지 못할 정도의 그동안의 삶의 방식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있어 왔던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큰일이 일어나겠어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니란 저런 태도가 방관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도아만 학대한 게 아니라 그럼 다른 애들도 분명히 저렇게 했을 것 같은데 저 정도 상습적이었어. 예, 도아를 제외하고 가장 어린 나이인 4세부터 14세까지 무려 25명의 아이를 상습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매트에 넣는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말린 매트 구멍 지름이 약 20cm 정도, 이 정도 크기, 한 뼘 정도 되는. 막 우겨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공간이 넓은 것도 아니고. 예. 누가 실험을 해봤는데 그게 정말 공기가 있을 수가 없던데요. 왜냐면 밑엔 바닥이고 매트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정말 산소가 너무 없었을 거라고. 아예 없죠. 밑에가 공기 빠져나갈 것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몸을 끼우고 게 없죠. 이러냐. 그러고 근데
하중이 피가 쏠려가지고 완전히 얼굴로 오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전에 직접적으로 폭행을 하는 게 아니라 매트에 꽂아두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하신 대로 직접 폭행을 하지 않았죠. 그건 왜냐하면 폭행을 하면 상처가 남고 그건 부모님이 아시게 되고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것이고 저 태권도장이요. 경쟁이 꽤 좀 심한 지역이에요. 여러 태권도장 무슨 학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다 방과 후나 또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에 대한 좀 어려움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렇게 하루 종일 돌봐주는 곳은 정말 고마운 곳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쁜 소문이 돈다? 그러면 많이 이제 떠나가겠죠? 그러면 도장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관장이 자기가 역량이 부족한데도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을 오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내세운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저기서 아동 육아나 아동 교육 관련 자격증을 무척 많이 땄습니다. 아동 심리, 아동 발달, 뭐 아동 교육. 그런 뭐 인생이죠. 그러다 보니 그걸 내세우니까 부모님들은 철석같이 믿는 거죠. 근데 그게 제대로 되나요? 자기는 그게 어떻게 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제대로 교육받고 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아이의 어떤 생명이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인식도 없고 행동도 저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체벌을 하고 싶고 자기 욕구 불만에 또 아이들이 말 안 들을 때도 있고 상처나지 않는 방법으로 애들을 괴롭히고 자기 말 듣게 만들고 공포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는 걸 하려다 보니까 아마도 저런 매트에 꽂고 아이들에게 공포감 주고 그게 무서워서 아이들이 말 잘 듣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관장이 이제 인공호흡을 시도했는데 그 다음 상황이 굉장히 또 충격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분노하고 정말 파렴치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보여주는데요. 관장은 도화를 안고 바로 아래층 이비인후과로 데리고 가는 장면이 아까 보셨습니다. 그런데 도화를 병원에 두고요. 혼자 병원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3분 뒤에 다시 병원으로 들어오는 관장의 모습이 그 병원 아래층에 있는 이비인후과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나갔다가 3분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습니다. 뭐를 숨기려고 뭐 증거 인멸하려고 간 건가요?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나요? 경찰은 그 부분을 의심스럽게 여기고 집중 수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병원에서 사라진 3분 동안 관장은 태권도 도장의 CCTV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야, 그 와중에 진짜 애는 죽어가는데. 아이의 상태가 지금 위중한데 그 사이에 자기 살궁리. 자기 살궁리를 근데 어떻게 안 지워지고 밝혀낸 건가요? 포렌식으로 복구를 해. 다행이다. 뭐 CCTV 복구는 지금 뭐 포렌식으로 금방 할 수 있으니까요. 아마 CCTV만 지웠을까요? 그 사이에 머릿속에서 어떻게 변명을 할까? 말 맞췄겠네. 네. 그리고 사범들에게 뭐라고 지시할까? 이런 것들을 전부 생각을 했겠죠. 아이에 대한 걱정? 아이에 대한 어떤 미안함? 저는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저 행동 속에 보이는 이비인후과로 것이. 데려간 것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하면 119 전화하는 그렇죠. 게 상식 당연하죠.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바로 전화했어야 되고. 아마도 이 관장의 생각 속에는 우선 떠오른 게 CCTV만 없다면 자기가 전부 진술 조작을 시켜서 전혀 고의가 아닌 사고사. 아이 혼자 놀다가 어떻게 넘어지거나 뭐 이런 식의 말을 꾸며서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으리라 기대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 도화는 이비인후과에서 응급처치를 받다가 바로 큰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뇌사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11일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료진의 말에 이 부모님은 병원 측과 협의를 해서 연명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저 때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진짜. 관장은 또 어떻게? 처벌해야죠. 네, 이 관장은요 아동학대 범죄처벌특례법 위반 구속이 됐고요. 검찰은 관장이 태권도장의 CCTV를 삭제한 점 그리고 피해 아동의 신체적 취약성 및 피해 아동이 질식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필요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점들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관장은 검찰의 미필적 고의 인정과 무기징역 구형에 대해서 무려 70쪽에 가까운 페이지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반성문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녁 식사 또는 간식을 챙겨주었습니다. 항상 샤워시키고 옷도 갈아입히고 어쩔 때는 제가 아빠가 된 듯한 느낌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야, 아빠가 저렇게 때리냐? 이거를 부모님이 보면 너무 짜증날 것 같아요, 진짜. 야, 아빠가 CCTV를 삭제해요? 정말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과해 보이고 위험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계산된 반성문이네. 이건 반성문이 아니고 변명문이고. 도아야, 부디 관장님과 행복한 기억만 간직해 주길 바라며 꿈에라도 나와준다면 꼭 무릎 꿇고 사과할게. 변호인단을 통해서 어떤 입장을 전달했느냐 하면요. 학대는 인정하지만 살해 동기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도하가 사망한 것은 학대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연명 치료를 중단했기 때문에 숨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야, 이건 진짜 역대급 또라이인데 이거. 아이의 호흡기를 떼는 결정을 부모가 했기 때문에 사망 원인은 학대에 의한 사망이 아니고 부모의 결정에 의한 의료적인 사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엄마 아빠가 우리 자기는 학대 부분만 인정하겠다 이거죠. 사망 부분은 자기와 전혀 상관없고 그건 부모님의. 아니 그래서 뇌사 판결을 받았고 하다가 병원에서 선생님의 진단으로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니까 저거를 연맥치료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그랬을 텐데 그 말을 근데 사실은 이게 본심이었던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미안함이 없네요. 부모에 대한 미안함도 전혀 없고. 아예. 근데 어쨌든 뭐 70쪽을 보냈든 100쪽을 보냈든 1000쪽을 보냈든 저 사람 그 재판 어떻게 됐어요? 자, 먼저 재판부는요, 관장의 반성문을 읽은 뒤에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은 반성문으로서의 가치도 없다면서 크게 꾸짖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피고인 머릿속에서는 피해 아동이 존재할 가치가 없고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 것 같다. 강아지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는 것 같았다. 재판부가 잘 보셨네.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장비를 폐기하도록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은 점, 살해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30년형에다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그리고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의 선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관장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당일 바로 항소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항상 몰랐다, 이것도 뭐 실수다, 훈육이다 이런 걸로 변명을 하는데요. 지금 이 미필적 고의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법망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어떻게 합니다. 보면 방관자였던 사범들은 어떻게 됐을지 완벽한 방관자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불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곧 이제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아, 정말 아까 식당 일을 하시느라 도아를 늦게까지 맡기고 했던 부모님이 제일 걱정이에요. 너무 본인들 잘못이 아닌데. 지난 4월에 관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 1심 선고가 있던 날 도아 어머니는 누구보다 밝게 웃고 있는 도아의 사진을 들고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그 현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10일 1심 선고일. 도아 어머니가 도아의 사진을 들고 재판정에 왔습니다. 아휴, 어떡해. 어떡하나 참. 자, 1심 선고가 내려졌고요. 재판 결과를 들은 어머니는 재판정을 나오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반성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계속 장난이라 했고 마지막에는 훈육이라 했고 태권도 관계자들이라든지 한 번도 누구 하나 선뜻 사과하는 사람 없이 오히려 죽은 아이를 함부로 논하고 반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솔직히 상황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는 아동법이 너무 약해서 이게 최대인 것 같아요.
너무 약해서 무기징역 사형은 감히 바라지도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끝까지 정확하게 진영, 뭐 2심이 됐든 30이 됐든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너는 반짝이는 작은 별 내게 열어줄 길은 어른들의 잘못으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가 세상을 떠난 것 같아가지고 어른의 눈높이로만 자꾸 이끌어가고 방임하고 확대했던 것들이 앞으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태권도 관장이 신청한 항소심은 6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도화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 도화는 하늘의 별이 됐지만 다른 아이들은 행복한 세상에서 살기를 바란다면서 도화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처벌법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해적이에요?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해역. 자, 추격전이 펼쳐집니다. 해적이야. 사이렌을 울리면서 한 배를 쫓아가는 우리나라 해경입니다. 배가 아닌 거 아니야? 중국 배야? 자, 북한 계속 배야? 현재 사이렌, 경광등, 비마기 이용하여 지속 정상 명령 실시되어 있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멈춰라! 배 멈추세요! 무시하고 이 불법 어선이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박아? 들이받아야지. 네. 자, 그러니까 이제 해경이 배로 일부러 이제 충돌을 시키고 진로를 막습니다. 뭐 멈추질 않으니까. 그리고 해경은 단숨에 중국 어선으로 진입을 시도하는데 선장이 조타실에 숨었어요. 현재 끝까지 진입 수고 중. 자, 조타실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때 발길질을 합니다. 선장이 발길질이 시작합니다. 해경 못 들어오게 발길질하고 또 문을 닫았어요. 자, 갑자기 문을 다시 열었는데 칼이 나왔어요. 칼을 휘두르는 선장입니다. 와, 칼 길이 좀 보세요. 자, 이제 톱도 나옵니다. 톱도 나옵니다. 미쳤나 봐. 현재 선장 지속. 자, 그런데 진압봉으로 해경이 제압을 하려고 했더니 안에서 물병도 나오고 계속해서 저항합니다. 그래서 해경이 조타실 안으로 최루탄을 투척했습니다. 문 닫아. 그리고 문 닫고 최루탄 도착했어. 어머, 대박. 자, 그리고 최루탄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경이 조타실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선장 포함 선원이 8명이나 있었습니다. 기관실까지 장악하는데 40분이 걸렸습니다. 정말 위험하네요. 전쟁이에요, 전쟁. 인천 남서쪽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허가로 조업하던 중국 불법 어선을 체포한 사건이었고요. 해경의 정지 명령에도 불응하고 약 11km를 지그재그로 계속 도망을 가다가 결국 선장 포함 8명의 선원이 전부 해경에 체포됐습니다. 아니, 저희는 뉴스에서 이렇게 뭐 중국 어선이 불법으로 침입하였다, 잡았다 이렇게만 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잡는 거군요. 네. 그럼 저 해경에 체포된 선원들은 뭐 체포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뭐 저희 법으로 네. 할 수가 있나요? 선장을 포함한 저 선원 8명은요. 일단 무허가업, 그다음에 정선명령 위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제수역어업 주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선장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추가가 되어서 네.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어획물을 다 몰수를 하고요. 벌금 부과와 같은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는데요. 납포된 중국 어선에 대한 이 담보금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선박은 몰수되고요. 선장 등 간부 선원은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선원은 강제 추방된다고 합니다. 보통 어선, 정상적인 어선의 경우에는요, 최고 평균 속도가 약 시속 40km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법 어선의 경우에는요, 약 시속 90km까지 2배 이상의 속도를 낸다고 하는데요. 불법 어선 속도가 이렇게 지나치게 빠르기 때문에 해경이 이제 불법 어선을 단속할 때는 일단 가서 접근을 해가지고 먼저 올라타야 됩니다. 불법 어선에 올라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조타실 장악이에요. 조타실 장악하지 못하면
계속 배가 도주를 하게 되고요. 특히 저 불법 조업 어선이 중국에서 왔잖아요. 중국의 관리 수영 내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더 이상 단속하지 못할 이런 이제 상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 속도가 관건이고 그다음에 조타실 장악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다친 뭐 대원분들은 없으신가요? 해경분들은? 예, 지난 20년 동안 불법 어선 단속 과정에서 폭력적 저항에 의해서 2명의 해경이 순직을 했고요. 어떡해. 이게 100여 명의 해경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흉기들이 막 나오니까. 불법 어선이 그렇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고요. 지난 6년 동안 한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납포된 어선이 300척이 넘습니다. 근데 납포된 지금 선박만 300척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거지. 그러니까 뭐 도주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세상에. 그래서 해경은 이 대형 함정, 항공기 등을 이용해서 대대적으로 특별 단속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불법 어선이 하도 많아서 매일매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지금 보신 거는 사실 작은 배에 불과합니다. 저것보다 좀 큰 배들이 와서 이제 때로 몰려서 이 조업을 하기 때문에 해경이 출동을 할 경우에 훨씬 더 그쪽 인원이 많아가지고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서울의 한 길거리. 자전거? 와 미쳤다. 자, 자전거가 인도 위를 아주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많은 도로에서 자전거로 난폭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난폭하게 운전을 하면서 그걸 또 자랑이라고 또 찍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간, 장소 상관없이 거리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아, 어린애들이네, 딱 봐도. 네. 놀래키고. 네. 놀래키기도 합니다. 심지어 보행자들을 위협하는 그들. 일부러 위협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거 봐요. 진짜 왜 저러냐. 일부러 사람 쪽으로 가죠. 경찰이 따라오기 시작하니까 웃어. 네. 경찰에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걸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폭주적인. 아유, 진짜. 보행자를 위협하면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저 걸렸어. 네, 이들은 일명 따폭연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릉이 폭주연맹. 아이고. 별의별 연맹이 다 있네. 그러자 이제 경찰이 따폭연이 모이는 강남 지역은 슈퍼카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상시 단속하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니까 이걸 캡처해가지고 SNS에 단속을 조롱하는 게시글까지 올립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고 그리우던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불법인 거 알면서도 네. 자,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여기 내용을 좀 보세요.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정모가 내일 성수에서 이루어진다. 용산까지 안 걸리게 조심하자. 정모 계획까지 세웁니다. 보행자를 위협하는 운전에 이어 폭주 정모 예고까지 하는 이름하여 따릉이 폭주연맹. 진짜 저 공공자전거 진짜 편하잖아요. 좋고. 그래서 많이들 이용하는데 어떻게 저걸로 폭주를 할 생각을 하죠? 네. SNS에서 따릉이 폭주연맹, 따폭연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해서 폭주한 사건입니다. 목소리 같은 것도 그렇고 난폭 운전한 사람들 보면 좀 어려워 보이더라고. 찍어 했었을 때 목소리 되게 네. 애들 같고 네. 뒷모습 찍힌 것들도 약간 조금 어린아이들 같은데. 네, 이 따폭연의 주요 연령층은 10대들입니다. 아, 진짜. 킥보드를 타고 폭죽을 터뜨리기도 하고요. 이 따폭연 계정에 중학교 졸업 기념 킥보드 타기, 어머. 학교 후 담배 한 대, 스쿠터는 10대가 접수했다 등의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눈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고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공공자전거로 이러는 것 같은데 저는 네. 저러다 진짜 폭주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막아야 될 것 네. 같은데. 이 따폭연이요. 경찰의 단속도 조롱하고요. 저렇게 보셨다시피 무시하는 듯한 게시글을 계속 올리면서 폭주를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따폭연에 참가한 이 사람들이 순찰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으로 도망갈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요. 경찰 오토바이, 순찰차, 그리고 기동대 약 100여 명을 동원해서 원거리 단속을 해서 네. 그 차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잡혔어요, 그럼? 아니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경찰이 단속에 나선다는 걸 알았는지 따폭연은 예고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10대 운영자가 부모와 함께 경찰서에 자진 출석을 했는데요. 네. 10대 운영자는 조사를 받는 중에
따폭의원 SNS 계정에 사과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사과문 올렸다고 봐준 건가요? 봐주면 안 될 것 같은데. 10대니까 그거 그래도 넘어가나? 그 10대라 처벌하기 어렵나요? 아니요. 10대라 하더라도 성사 미성년자가 아닌 한 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들을 보면요, 보도 통행 등 이 도로교통 법규상의 위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제 현장에서 범칙금 부과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영상에서 본 행위들 중에 보면요, 이 자전거로 빠른 속도로 행인들을 보행자들을 위협하는 행위들이 보였잖아요. 이건 만약에 엄격한 법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특수 협박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저런 식으로 보도를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역시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피하기 쉽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렇게 영상을 찍고 자기들의 행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법에 위반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지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든 주변 어른들이 결코 애가 아직 어려서 몰라서 이런 변명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전혀 합리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가정 교육이 잘못됐건 가정 폭력이 있건 가정 불화가 있건 가정에서 형성된 분노 감정이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학교 생활이나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적응하지 못하니까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인데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 혹은 욕구 불만 이런 것들을 남에게 피해를 줌으로써 해소하려고 하는 대단히 왜곡되고 병적인 발현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저 이제 영상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는 모습들을 보면서 뭐 자신들이 자존감을 찾는다든지 또는 뭐 이런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 이런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니까 지금 단순히 이게 놀이가 아니고 굉장히 위협적이고 더 큰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생소하게 지금 막 이제 따릉이가 생기고 공용 뭐 킥보드도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주 이용하는 연령대에서 또 이렇게 또 안 좋게 변형이 되는 것 같은데요. 나이가 어린 것하고 어리석은 것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자신의 재미를 위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범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4월 3일 저녁 7시쯤에 한 가게 앞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가게로 들어오는 두 남녀. 가게로 들어오자마자 거침없이 주방 쪽으로 갑니다. 자, 주방으로 와서 이 가게 사장님과 얘기를 하는 듯 했는데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수준이 자, 이제 그녀는 주방에서 난동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왜? 뭔가 뭐 불만이 있는지 그릇도 쏟아 던지고 왜 난장판으로 만들어야 돼? 사장님 놀랬어요. 밖으로 나가서 의자도 집어던지고 왜 말로 해? 왜 아무 이유? 호를 또 엉망으로 만듭니다. 사장님에게 대뜸 한마디 합니다. 내가 여기 샀어. 가게 빼. 다짜고짜 본인이 이 건물 주인이다. 그러니 당신 가게를 빼라. 뭐 안 나갔나 너무? 뭐 하는 거예요? 네. 어머머머. 그래서 이제 촬영을 시작하니까 막 욕을 해가면서 집기를 막 내던집니다. 행패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사태질을 하면서 그러더니 같이 온 남성에게 폭행을 지시합니다. 경호원, 저 여자 때려! 경호원은 경호를 해주는 사람이지 때리는 사람이 아니지. 자, 그랬더니 이 경호원이 오히려 이 여자를 말립니다. 그랬더니 너 안경 벗어. 경호원, 너 안경 벗어. 그러더니 갑자기 어머. 이 남자의 뺨을 때립니다. 왜 그래? 이야, 참 막무가 되네. 가게는 쑥대밭이 됐고요.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이 여자는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자, 지금 화면 속에서 난동을 부린 여성은 사장님에게 내가 누구 딸인지 알아? 대통령 했던 사람 딸이야. 대통령 딸인데 뭐 어쩌라고요? 건물 이거 내가 다 샀으니까 당신 나가! 라고 소리치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자칭 건물주라는 이 여성의 난동으로 가게가 쑥대밭이 되었고요. 이 사장님은 수백만 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사실은 건물주가 저렇게도 문제가 되긴 하는데 건물주라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근데 자칭이면은 아닌 거예요, 건물주가? 네. 건물주면은 정상적인 건물주면 서로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몰랐을 리가 없었을 텐데. 그렇죠. 몰랐을 리가 없죠.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이 주장했던 대통령 딸 일대 건물을 다 샀다, 내가 건물주다라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네. 왜 어떻게 저래요? 그다음에 그 경호원은 진짜 경호원 경호원도 맞아요? 아니겠지. 아니겠지. 자칭 경호. 저 남성의 정체는 경호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였어요? 강아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건물주라고 불렀던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이고 전날 처음 만난 것이었어요. 근데 왜 안경 벗으라 그랬다고 안경을 벗고 뺨을 맞아요? 그 다음에 처음 본 사람을 쏴대기 때렸잖아요. 네. 처음 본 사람을. 자, 여성이 그날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예, 여성이 그 처음 본 남성에게 야, 경호원, 저 여자 때려라고 명령하니까 남성은 그럴 수 없잖아요. 처음 네. 만났는데. 그렇지.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여사장님에게 자기가 다가가서 오히려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라고 대신 사과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 그 모습을 본 여성이 자기 말을 안 듣고 오히려 사장한테 사과를 한다고 이 네. 남성의 뺨을 때렸던 거죠. 네, 이 난동을 부린 여성은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이 가게를 종종 오던 손님이었는데요. 네. 올 때마다 반찬이 상했다고 하면서 바닥에 반찬을 다 쏟아버리거나 또 포장 판매하지 않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네. 이것을 포장해달라면서 진상을 부렸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진상으로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동네 안에서 소문난 진상이구나. 인근 상가를 돌며 욕은 기본이고 죽이겠다는 협박을 일삼았고 심지어 인근 식당 직원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폭행도 했다고 합니다. 난동을 부렸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그 이후 어떻게 됐어요? 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에 조현병과 과대망상 증상이 보여가지고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치가 됐고요. 행정입원으로 전환돼가지고 장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입원이 제도는 있지만 잘 시행이 되지는 않는데 이렇게 좀 자타의 위협이 큰 경우에는 좀 활성화가 될 필요가 있고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이 사장님은 가해 여성이 태어난 이후에 식당에 다시 찾아와서 보복을 할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에 이제 떨게 되겠죠. 네. 아니 그럼 행정 입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가해자한테 식당 사장님이 아까 집기도 많이 부수고 했는데 그런 피해 보상은 받을 수가 있나요?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될 텐데 그건 사장님이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고요. 비용 들죠. 또 시간 들죠. 손해 전부 산정해가지고 입증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라도 손해배상 명령을 법원에서 받는다 한들 저 여성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사 합의금. 합의를 보지 않고 이 수백만 원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으면 당신 형사처벌 받을 거야. 할 때 형사처벌 안 받으려고 손해 전부 보존해드리고 배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죄하고 이렇게 되는 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인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사장님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십니다. 억울하게 너무 억울하게 가만히 있다가 네. 어느 오후 서울시 서초구의 한 도로. 박스 반대쪽에서 지금 택시 한 대가 들어오고 있는데 유턴하려고. 예, 여기서 막 전조등을 켜면서 자기가 잘못하네. 그리고 갑자기 불법 유턴을 시도하는 택시. 나 지금 저 유턴해야 돼요. 근데 유턴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근데 뒷좌석을 보시면 차량 뒷좌석에 지금 사람이 좀 보입니다. 그죠? 택시는 결국 유턴을 가까스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차가 막혀 있으니까 예,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택시가 뒷좌석에 누가 조금씩 있네. 흔들립니다. 맞네. 진동이 있네. 그죠? 가운데 예. 앉았는데. 어딘가 이상하자 블랙박스 운전자는 곧바로 신고를 하고 네, 제 앞에 있는 택시 안에 지금 위급 상황인 것 같은데 신고가 안 된 것 같아서. 자, 뒷차에서 신고를 했고요. 차는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흔들어? 뒷좌석에서 누군가가 지금 계속 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범죄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승객이 여기 아파요? 승객이 지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뒤에서. 지금 택시 뒷좌석에서 한 승객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병원 가나 봐요.
남자분이요, 여자분이요? 둘 다 어르신들이에요. 남자 어르신 두 분 다. 저 어딘데 위치가? 여기가 서초구 서울고등학교 앞이거든요. 서울고등학교 앞에요? 그냥 바로 앞에? 예. 여기 어떻게? 뒤에 지금 신고하시는 분이 너무 감사해요. 계속 따라가면서 이 앞에 택시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차는 막혀 있고 지금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급기야 운전자가 내렸습니다. 신호 대기한 틈에 가서 택시의 상황을 살피는 거죠.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침착하게 도로 정리까지 해주고 있고요. 멋있다. 그리고 다시 차로 돌아와서 신고한 사람은 트렁크를 열고 위급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에서는 심폐소생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는 계속해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접수 후에 5분이 지났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고요. 경찰과 함께 구급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자, 뒷좌석에 있는 승객을 일단 바깥으로 옮겼고 자, 한 사람이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했던 승객이 운전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합니다. 정신 없으실 텐데. 일단은 이 블랙박스를 달고 있던 그 자동차 운전사분이 그 빠른 신고를 했기 때문에 구급대원과 경찰이 굉장히 빨리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처치 후에 20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을 할 수가 있었고요. 쓰러졌던 이 남성분은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습니다. 너무 다행이다. 그 승객으로 타셨던 두 분은 80대의 아이고. 친구 사이였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분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에게 심정지가 왔습니다. 어떡해. 그래서 옆에 있던 분이 아까 인사했던 그분이 급히 이제 심폐소생술을 한 거죠. 택시 기사분은 가까운 병원으로 이제 빨리 이송하려고 불법 유턴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끼어들긴 했지만 차가 워낙 막혀 있었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불법 차주분 진짜 눈썰미가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서 불법 유턴을 끼어든 순간에 그 창문 틈으로 심폐소생술하는 장면을 발견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 눈썰미도 대단하시지만 판단력도 엄청나게 훌륭하신 그렇죠. 그런 이제 분이었고요. 저 상황이요. 도심 대규모 집회가 열렸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택시가 아무리 저렇게 불법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병원에 도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꽉 막혀서. 그래서 저 블랙박스 차주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택시기사하고 이 상황을 보니까 심폐소생을 하시는 분 전부 정신이 없는 상태시라서 아마도 119 신고를 못했을 것 같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119 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대박이다. 와, 신고도 하고 정차 후에 트렁크까지 여셨잖아요. 우리 계속 얘기했던 비트박스. 와, 그걸 기억하시고 어떻게 비상시니까 지금 트렁크를 열어야지 그 생각을 또 어떻게 그 상황에 했을까요? 너무 신기해요. 비트박스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나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연 뒤 도로 밖으로 이동해서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그런 행동입니다. 블랙박스 차주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런 용기 있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모든 찰나의 순간이 찍힌 CCTV 속 현장 상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올해 3월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지금까지는 아주 평화롭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 한번 보세요. 사람이에요? 뭐야? 타조야? 멀리서 달려오던 건 다름 아닌 타조.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요? 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우리나라 타조 왜 길거리 있냐고. 타조예요, 타조. 타조가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풍경입니다. 되게 빨라. 너 어디서 나왔니? 저 신고해야 되는데. 타조가 지금 이게 몇 차선이에요. 고속도로를 누비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쟤도 장엄스러운가 보다. 목격자들의 신고로 경찰들이 출동하지만
타조를 잡으러 오긴 왔는데 자 경찰이 타조를 어떻게 잡나 보세요. 어떻게 잡아요? 위험해. 못 잡습니다. 못 잡죠, 어떡해요. 경찰 못 잡아요. 저 타조. 그리고 타조가 굉장히 빠릅니다. 타조는 빠른 스피드로 경찰에게서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일단은 일단은 못 잡아. 차문으로 열어서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만은 역부족입니다. 전문가 불러요. 네. 위험해. 거긴 안 돼. 계속 차들은 쌩쌩 달리고 있어요. 어떻게. 자 그리고 결국 이 타조는 도로 바깥으로 나가서 인근 산 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대박. 차라리 다행이다. 차라리 그게 낫다. 자연 쪽으로. 네. 일단은 도로 바깥으로 밀어내는 데까지는 성공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타조가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조류에 속합니다. 평균 달리기 속도가요 시속 65km 정도에 해당되는데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무려 시속 90km까지. 아까 배랑 똑같네요. 아까 차들이랑 거의 비등비등했잖아요. 네. 대박이다. 와, 저 타조는 뭐 인근 타조 농장에서 탈출을 한 건가요? 그죠? 어떻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네. 그 생명과학이라고 방과후 수업을 듣는데 타조 알 보기, 뭐 타조 미니 타조 데리고 와서 보여주시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오는 거지 보니까 타조 농장에서 수급을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타조 농장이 있구나를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타조는 고속도로 인근에 있는 농장에서 키우던 타조였습니다. 새로운 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타조 2마리를 나무로 만든 우리에 가둬놨었는데 타조들이 이 나무 우리를 부수고 탈출을 했던 겁니다. 힘이 세니까. 네. 그럼 타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괜찮은 상태인가요? 잡아야죠. 이 경찰차를 피해서 달아났던 이 타조를 구출하기 위해서요. 소방대원 33명이 더 투입돼서 인근 동네를 다 뒤졌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뭐 이 타조도 구출을 해야 되겠지만 또 다시 도로로 나온다면 큰 사고들이 그렇죠. 이제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그런데 약 1시간 뒤 고속도로 인근 하천에서 쉬고 있는 이 타조를 발견을 해서요. 도망가지 못하게 마취총으로 잠시 재웠습니다. 네. 근데 결국 이 타조는 깨어나지 못하고 폐사했습니다. 아이고 힘들었나 보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정확한 사연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도 놀랬겠죠. 이렇게 이제 막 달려가다가 마취총을 맞아서 아마 심부전으로 사망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까 2마리가 탈출했으면 1마리는 어떻게 잡았나요? 포획이 됐나요? 예, 나머지 1마리는 지금도 수색 중입니다. 오 마이 갓. 예, 조류 전문가에 따르면 해당 지역이 타조가 살기에 어려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생존해 있을 확률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동물들끼리 뭐 약간 좀 유행인가? 가출하는 게? 고라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뭐 말도 있고 얼룩말도 있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탈출을 했겠어요. 근데 이제 뭐 로드킬 일이 이런 사고들이 문제죠. 그렇죠. 일단은 지금 경기도 시흥 근처입니다. 그쪽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길가나 산 근처에서 타조를 목격하게 된다면 119로 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MBC 에브리원 범죄 분석 코멘터리쇼 히든아이였습니다. 히든아이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40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 좋은 영화였습니다.